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99페이지 보시면 지붕공사 파트 봅니다. 지붕공사는 먼저 1번에 자, 지붕구조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건 하죠. 1번 지붕구조는 사용재료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사용재료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져 있고, 그 다음에 지붕의 형태, 크기를 고려해서 설계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보면요, 저기 틀리죠. 지붕이 커지면 물매도 어떻게? 자, 급경사를 해야 되죠? 되게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됩니다.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붕 재료는 시공이 용이하고 가벼운 경량인 것이 좋겠죠? 무거운 것보다. 그래서 옛날에 기와 지붕이 단점이 이거예요. 하중이 너무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기와 지붕은 밑에 흙을 깔고 기와를 했죠. 그렇다 보니까 앞전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경주에 지진 오기 흔들어 보니까 기와장이 떨어지는 거죠. 재수 없이 곧 지나가다 기와장 맞으면 어떻게? 다치는 거죠. 뭐 죽지까지는 않겠죠. 재수 나쁠 때 곧 탁 맞으면 죽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다치는 경우가 많이 생겼죠. 그래서 경주 지진은 사망 사건이 없잖아요. 맞죠? 사망이 한 명도 없었던 이유가 경주가 나무 구조, 목 구조가 많거든. 그래서 조적식 구조보다 벽돌이나 이런 블록 구조 이거보다 나무 구조가 지진에 강한 거예요. 가구식 구조가. 그래서 건물 전체의 붕괴는 없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에 보시면 지붕은 방화적이고 내수적인 것은 맞죠. 근데 열 전도율이 큰 것이 좋다 해서 OX, X입니다. 열 전도율이 적은 재료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붕 재료 한 개의 크기가 클수록 물매를 어떻게? 완만하게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재료의 크기하고,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재료의 크기하고 물매는 무슨 관계라 했어요? 요거는 반비례 관계라 했죠. 이거는 반비례 관계고, 그래서 지붕 면적 있죠? 지붕 크기, 지붕 면적하고는 차이가 있다. 지붕 면적. 그래서 이거하고 물매는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입니다. 이것은 비례 관계에 속한다는 점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지붕 재료의 특성과 지붕 기울기, 물매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2번에 지붕 면적이 클수록 기울기는 어떻게? 가파르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형설일 때 재료가 크냐 작으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재료의 크기하고. 그래서 슬레이트 큰 재료가 작은 재료보다 물매를 어떻게? 자, 이겁니다. 이 개념을 안에 뭐네? 지붕 크기하고 물매의 관계. 지붕 크기하고 물매의 관계적인 측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지붕 기울기는 지붕의 형태나 재료의 성질, 강우량 등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붕 재료는 내수성, 수밀성 및 경량성이 요구돼 주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3번 문제 보시면 다음 지붕공사에 설명한 내용 중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 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번에 보면 지붕 재료의 수밀하고 내수재이고 습도에 의한 신축은 어떻게? 적어야 됩니다. 체크하시면 습도에 의한 신축은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적설량이 많은 지방일수록 물면 어떻게? 크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붕 재료의 크기가 클수록 비가 새기 쉬우므로 물매를 크게 한다고 OX, X입니다. 재료가 적을수록 비새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물매를 크게 해줘야 되고, 재료의 크기가 클수록 비셀 가능성이 적으면 물매를 완만하게 작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홈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해놨습니다. 첨화홈통과 선홈통이 연결하는 경사홈통이 무슨 홈통? 깔때기 홈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첨화홈통은 무슨 홈통이고 수평홈통이죠. 첨화홈통은 수평홈통이고요. 얘는 수평홈통 개념이 되고, 그 다음에 선홈통은 무슨 홈통이다? 수직홈통이에요. 선홈통은 수직홈통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걸 연결한 경사홈통이 무슨 홈통? 깔때기 홈통입니다. 그리고 처마 끝에 수평을 설치해서 빗물을 받아 홈통을 무슨 홈통?
첨화홈통이라 하죠. 그래서 이제 첨화홈통은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첨화홈통은 이 반원형으로 많이 만드겠죠. 이 반원형으로 만드는데 이때 함석으로 만들 때 이 감기는 안감기를 기본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으로 감습니다. 안감기하고 안감기를 하고 이때 이 폭이 얼마 되는가? 100mm 이상 돼야 돼? 100mm 이상이 돼야 됩니다. 100mm 이상 하되 이때 이 폭하고 이 폭과 깊이비가 이 폭이 4일 때 깊이가 얼마? 3의 비율로 보통 설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첨화홈통은 길게 되면 신축위험을 둬야 되죠. 그래서 신축위험은 몇 메다 이내에 간격을 두는가 하면 15m. 신축위험은 15m 이내마다 두시면 되겠습니다. 신축위험.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그거 정리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첨화홈통에 내려온 빗물을 지상으로 유도한 수직홈통이 무슨 홈통? 선홈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홈통은 선홈통계는 수직홈통을 선홈통이라고 하는데 이때 선홈통 수직홈통 개념은 우리가 알아둘 때 이거 제작할 때는 이거는 뭘로 해야 된다? 선홈통 둥글게 만들어야 되죠. PVC로 나오면 제작이 필요 없지만 금속판으로 만들면 제작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그물젓기로 해서 만듭니다. 선홈통은 그물젓기에서 만듭니다. 그물젓기에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선홈통은 수직홈통이다 보니까 벽면에서 일정 거리를 이걸 벽에 부착하면 안 돼. 소음이 전달되니까. 그래서 이걸 일정 이상 떨어뜨려야 돼. 앞전에 이거 가지고 낸 겁니다. 30mm 이상 이격시켜 가지고 우리가 선홈통을 벽면에 고정을 시켜야 되겠죠. 선홈통 거리를 만들어서 벽면에 대해 고정을 시켜줘야 돼요. 고정을 시키게 됩니다. 이때 이 고정 간격은 이게 1500mm입니다. 1.5m입니다. 1.5m 간격으로 자 고정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홍거리를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제 밑부분은 바깥 방향으로 몇 도 각도? 45도 각도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해주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요거 가지고 시험 낸 거야. 벽에 부착한다. 떨어뜨려야 돼요. 소음이 벽에 전달돼요. 물소리가. 그래서 이격시켜 주시게 됩니다. 요 그래서 도둑놈들 옛날 요거 타고 올라가다 여기 부실공사 되면요. 이거 몸무게 가벼운 도둑은 올라가면 되는데 무거운 도둑은 올라가면 안 돼요. 자기 몸무게를 생각해야지. 옛날에 요거 떨어진 경우도 있고 살려달라고 막 소리치가 잡힌 도둑도 있잖아. 최근에는 이게 없으니까 뭐 타고 올라가다 가스배관 타고 올라가다 그거 타고 내려오면 되지 뭐 살려달라고. 간간히 뚝 부러지게 해서 희청이겠지. 맞죠? 맞죠? 그것도 선생님 직업의식이 부족해서 잡힌 게. 도선생은 조용해야 되죠. 맞죠? 도선생이 떠들면 돼야 안 돼요? 조용한, 맞죠? 모드를 잊어버린 거예요. 자, 보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위 상부, 있죠? 선홈통의 빗물을 받아서 아래층. 이거는 소설 지붕일 때. 지붕 위에 지붕이 더 솟았어. 그럼 이런 경우죠. 지붕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서 소설 지붕으로 이렇게 만들면요. 지붕이 이중 지붕이잖아요. 그럼 첨화홈통에서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첨화홈통 또 설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건물이 되면. 그럼 여기 이제 눕혀놓은 홈통. 무슨 홈통? 누이노 홈통이죠. 눕혀놓다 해서 누이노 홈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붕의 첨화홈통이나 선홈통에다 넘겨주는 홈통은 무슨 홈통? 누이노 홈통이라 칭합니다. 그리고 두 개의 지붕단이 만나는 자리 또는 지붕면의 벽면이 만나는 자리 있죠. 이 수평 지붕꼴에 쓰이는 홈통을 이걸 무슨 홈통인가 하면 자 이겁니다. 이겁니다. 다들 사라지게 만들었던데 내가 일부러 설명 안 해놨었거든.
설명 안 해놨더만 다 이걸 다 바꿔서 다 수정했어. 이 홈통 이름을 몰라가지고. 요새는 설명해 줍니다. 초기에 일부러 설명을 안 해줬습니다. 이 설계 모르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겁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네. 이 부분. 이게 뭔가, 여기가 지붕골이거든. 이 수평 지붕골이거든. 지붕골에 설치하면요, 지붕골 홈통입니다. 이게 지붕골 홈통입니다. 홈통은 참 쉬워요, 이름. 서딱해서 뭐다? 선홈통이고. 맞아? 깔때기 모양처럼 생겨서 깔때기 홈통이고, 처마 끝에 설치한다고 해서 뭐다? 처마 홈통. 그대로 쓰는 거야. 그 수평 지붕골에 설치한 게 무슨 홈통? 지붕골 홈통입니다. 지붕골 홈통. 무슨 홈통? 지붕골 홈통. 지붕골 홈통입니다. 자, 장식 홈통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전에는 장식 홈통은 지문상 언급이 되었었죠. 밑에 개념이 언급이 되는데, 장식 홈통은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 해설에다 써놓고, 장식 홈통도 만들 때 무슨 걸로 만든다 했어요? 장식 홈통도 원칙은 그물젓기로 하고, 예외가 작은 것은 납땜하면 돼요. 작은 것은 뭔가 하면 그물젓기를 못 하거든. 납땜을 하시면 돼. 장식 홈통 만들 때 납땜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시면, 금속판 지붕에 사용하는 재료에 관한 설명 옳지 않는 건 하죠. 동파는 변소나 기타 암모니아 발생하는 곳에 부적합합니다. 동은 암모니아에 약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 약하다 했습니까? 산에는 강해요. 동파는, 산은 강합니다. 이 동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산성비 내리도요, 지붕 빵꾸 안 나잖아. 국회의사당 지붕이나 독립기념관 그거 있죠. 그 지붕이, 자, 독립기념관 어디인가는 잘 모릅니다. 만들었다는 소리만 들었지, 현재 가보진 않았습니다. 제가 계속 가자 해도 우리 가족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고향 내려가다, 자, 저 들렀다 가자 되네. 싫어! 이러면서 다 직진하지. 몰라, 애들은 어디 가는 걸 좀 싫어합니다. 먹으러 가자 하면 좋아하는데, 독립기념관에 먹는 거 좋은 거 있는가? 그러면 가자 하면 갈 건데, 보러 가자, 이러면 안 가더라고. 그래서 이 동파는 산에는 강합니다. 암모니아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에는 안 쓰는 거예요. 어느 화장실에 가도 동재료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동이 그렇게 많이 사용돼도 동재료가 화장실에는 없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 그리고 강파는 아연 도구방 함성이 많이 사용되죠. 그리고 알루미늄파는 염에 약합니다. 그리고 얘가 어디에 약하다? 알칼리에 약해요. 알루미늄은 알칼리에 약합니다. 염하고. 그래서 바닷가에 사용도 못하고 직접 콘크리트하고 접촉하는데 이게 부적합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염파는 산에 대한 내구적이나 목재나 해반죽에 접촉하면 부식당합니다. 자, 그리고 5번에 보시면 아연파는 산에 알칼리 둘 다 약합니다. 그런데 온도에 의한 재료 신축이 커요. 그래서 홈통 공사를 동판으로 접촉하는 게 적합하다 해서 OX, X입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아연은 특히 금속의 이온화 경향이 큰 금속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금속하고 접촉하면 아연이 어떻게? 부식당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연판 공사를 하는데 동체의 못으로 고정한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동판 공사를 하는데 아연 도금 못으로 고정하면 된다니다? 안 됩니다. 아연이 부식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거죠. 보통 아연하고 전류 흐를 때 이럴 때 보통 할 때 보통 아연선하고 구리선을 많이 쓰잖아요. 집에 가서 한번 해봐요.
아연선하고 구리선 하나 해가 꼬마전구를 키워보세요. 그럼 아연선이 다 부식당합니다. 자, 그리고 6번 문제 보면 지붕공사 중 아스팔트 싱글 공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거. 아스팔트 싱글은 싱글용 못이나 그물 못으로 고정하면 돼요. 그래서 싱글용 못은 이렇게 보면 된다. 자, 보통 저 옛날 서머프에 보면 가가멜이 일반 못이라 보면 서머프가 싱글 못이에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쉽게 서머프가 작아요? 가가멜이 작아요? 서머프가 쏠다리 아닙니까? 그래 보시면 돼. 그래서 그리고 그물못은 가르쳐드렸죠. 그물못은 어떻게 생겼다 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요새는 잘 안 보이던데 옛날에는 이게 있었는데 그물못 이렇게 생긴 못이 딱 쳐가지고 자 보시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아스팔트 싱글 작업은 지붕 경사면과 무슨 방향으로 한다? 직교 방향으로 해야 돼. 자, 그래서 경사면과 직교 방향으로 해주시고 전체 작업 진행은 대각선 방식으로 하되 하부 쪽이 아닌 뭐다? 상부 방향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 개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스팔트 싱글은 그물못은 아연 제품이나 아연도 제품을 써주시면 됩니다. 다른 거 쓰지 말고 아연 계통 써라 이게. 자, 그리고 모센 싱글 모세에서 몇 미리 50mm 지점에 꼭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위에 보십시오. 3번에 뒤에 보면 공장에서 접착제가 도포인데 못질을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갓부분에 이 뭐가 돼 있다? 접착제가 도포돼 있거든. 그래서 여기는 못질 하지 마라 이게. 그래서 몇 미리 지점에 해라? 50mm 지점에 정확히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못은 무조건 4개요. 싱글의 형태와 관계없어요. 못은 몇 개? 4개. 정확히 4개만 박습니다. 싱글 형태와 관계없어요. 형태와 관계없이 무조건 몇 개만 딱 박아라. 4개. 4개 이상도 아니고 몇 개? 정확히 4개만 박아라 교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때 유행했는가 하면 80년대에서 90년대 이게 유행했거든요. 아스팔트 싱글이. 그래서 이때 지어진 아파트 있잖아요. 소장님들은 강풍 불면요 이거 걱정해요. 아스팔트 싱글 떨어져 나거나 안 떨어져 걱정이 많답니다. 고층 아파트 경사지붕 아파트 있죠. 이걸 많이 했거든요. 경사지붕 아파트 싱글 처리 거의 했거든요 옛날에. 근데 요새 고층 아파트는 경사지붕으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그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넘겨서 이제 7번 문제 홈통 공사 나오죠. 그래서 선홈통 앞전에 지문 한 줄하고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선홈통의 최장 길이는 3m입니다. 3m 이하로 제작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홈통과 벽면 최소마다 30mm 이상 이격시켰죠. 간격 유지해야 돼요. 이걸 부착으로 해가 시험을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4번에 이때 선홈통 거리는 꼭 체크하죠. 몇 메다 정도 간격으로 설치한다. 뒤에 거 체크, 위에 거보다 밑에 거 1500mm 1.5m 등거리 유지하도록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홈통거리 형태는 선홈통의 단면과 일치하는 형태로 제작 설치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번에 선홈통 하단부 배수구는 45도 경사 건물 무슨 쪽으로 바깥쪽 향하게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8번은 좀 깊이 나올 걸 대비해서 해놓으면 돼요. 선홈통 공사에서 맞댄 용접 또는 거물 접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해놨습니다. 그래서 수평 거물 접기의 겹친 폭의 최소는 얼마? 20mm 이상 해주면 돼요. 수평은 얼마 이상? 20mm 이상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겹침 용접폭의 최소 길이는 25mm 이상으로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수직이음의 폭은 75mm 이상으로 하되 최소 25mm 정도 거동을 허용하도록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체크하십시오. 그래서 1번하고 4번하고 비교해 놓으십시오.
수직 그물젓기 높이는 최소 얼마 이상? 25mm 이상으로 하고 이중 그물젓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중 그물젓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5번에 수평 그물젓기 이음 방향은 배수 방향과 자 평행 방향으로 설치를 해주는, 수평은 그물젓기가 무슨 방향으로? 배수 방향과 직각으로 하면 안 되고 무슨 방향? 평행 방향으로 설치를 해줘야지 물 흐름이 완만하게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 점 봐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방수공사 쪽 들어갑니다. 방수공사는 문제가 최소가 2문제고 최소 2문제로 올해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는 종합입니다. 하나는 종합 문제로 출제가 될 겁니다. 방수공사에서 하나는 종합이고 하나는 개별적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이번에도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개별 문제 굉장히 쉽게 나왔습니다.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찾는 걸 냈습니다. 프라이머. 그럼 아스팔트 방수에서 접착재료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프라이머였죠? 이거 찾는 거 이제 출제를 했습니다. 그럼 프라이머는 이제 거의 다 낸 것 같고, 이제 종합 문제에 지문 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프라이머는. 그러면 먼저 1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멤브레인 방수, 피막 방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대가 나왔습니다. 멤브레인 방수는 피막 방수라겠죠? 자, 쉽게 아스팔트 불투성성, 침투성 가지고 있죠. 뭐 아스팔트 루핑이라든지 도막이나 시트지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가지고 방수 효과를 가지는 걸 총칭해서 무슨 방수? 멤브레인 방수, 피막 방수라 했겠습니다. 그래서 3번에 시멘트 계열이 있죠. 시멘트 액체 방수나 시멘트 모르타르기 방수나 침투성 방수 있죠. 이런 것은 저것이 합니다. 멤브레인 방수가 아닙니다.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겁니다. 하나만 명심하십시오. 이 업체가, 건설회사가 새로운 건물을 도전하면요, 거기 공사 경험이 없는 사람들로 이루어지면요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노하우가 충분히 돼 있는 회사에 분양을 받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보신 분이 있습니까? 부산에 고층 건물을 짓는데 막 지하에서 물이 막 새는 아파트 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한 번도 안 봤습니까? 그 아파트 큰일 났어, 분양받은 사람들. 그렇게 명심하십시오. 매립지하고 바닷가하고 특별한 데 짓는 데는요, 공사 경험이 풍부한 업체가 짓거든요. 분양을 받고, 아니면 받으면 안 돼. 그래서 내가 보니까 그 도면을 한번 봐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방수가 부적합한 방수로 한 것 같아. 그 정도 물이 생기면. 뉴스에 보니까 지하에 물이 엄청 생기가 막 펌프로 막 퍼내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 방수요, 안 봤는데 느낌이 그냥 잘하면 멤브레인 저걸로 한 것 같아. 벤토나이트 방수를 하지 않았나 유추를 합니다. 일단 정확히는 모르지만 벤토나이트 방수가 바닷가에는 효과가 없어요. 소금물에는. 일반 지하의 외벽에다가 벤토나이트 방수를 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얘를 벽에다 방수를 할 때 콘크리트 벽에다 못질을 박아 놓으면요, 얘가 주변에 습기를 싹 빨아들여 팽창해가지고 방수 효과를 가지거든. 일반 물에는 효과가 좋아요. 근데 얘가 바닷물에는 효과가 없어요. 그걸 기본 이론에 안 나오는 거야. 기본 개념에. 그래서 한번 실패를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거야. 경험이 있어야 돼. 그러면 거의 경험이 잘 없거든.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공사를 잘못하면 안 되거든. 설계자가 방수할 때 그걸로 설계하면 안 되는데, 다른데 일반적으로 설계했던 걸 그대로 적용한 거야. 다른데 그러니까 괜찮거든. 그러니까 바닷가도 괜찮을 줄 알고 지금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야. 그 사례를 보면 아는데 사례를 못 봤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막 영종도 우리가 할 때 이 벤토나이트 방수를 한 거예요. 누가? 그래 문제가 돼가지고 방수를 교체해 줬거든. 근데 그거는 너무 심해던데 물이 장난 아니게 나왔거든. 방수 잘못을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진 겁니다. 특성을 알고 염분에 강한 게 있고 뭐 강하지 않은 게 있거든요. 그걸 재택을 했어야 됐네. 근데 이 시멘트 액방은 어디에 자 많이 쓴다. 그 시멘트 액방 얘는 멤브레인 방수법이 아니죠. 그럼 시멘트 액방은 이 자체를 수밀하게 해서 물이 못 빠져나가는 방수 효과를 가는 게 수밀 방수죠. 그런 계통성인 것이 시멘트 액방입니다. 그러면 시멘트 액방은 자 우리 아파트로 보면 어디에 쓴다 했어요? 욕실 맞죠? 욕실입니다. 욕실. 욕실이 시멘트 액체 방수입니다. 그래서 시멘트 액방은 항상 습기가 있는 데죠. 이런데 유리한 방수가 무슨 방수? 시멘트 액체 방수가 됩니다. 그래서 멤브레인 방수, 나머지 방수는 바탕이 건조 상태에서 하락했죠. 수분 상태에서 하면 안 되거든. 오래 잘 기억할 게 이거야. 건조 상태, 수분 상태 이걸 꼭 공부해 놔야 돼. 건조 상태, 수분 상태. 그러면 수분 상태에서 방수해야 되는 것은 뭐다? 시멘트 액체 방수는 아니죠? 시멘트계, 시멘트 모르토르 방수. 이건 수분 상태에서 하락했죠. 그래서 함수율이 몇 프로? 30%야. 그런데 멤브레인 방수 있죠? 아스팔트 방수, 계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든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든 도막 방수 이런 건 전부 다 건조 상태에서 해야 돼. 함수율 몇 프로? 10%에 건조 상태에서 방수 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멤브레인 방수들은. 공부해 놓으시고 2번은 기출문제입니다. 방수층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럼 아스팔트 방수, 계량 아스팔트 있었고 합성 고분자 있었고 도막 방수 있었죠. 그런데 자 오일스테인은 착색제입니다. 이거는 착색제로는 이 목재, 나무이죠. 예, 나무. 여기 목재에 착색제입니다. 색깔 넣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구 같은 게 쓰는데 맞죠? 여러분들 자 원목 가구 하면요. 원목 가구 원래 나무 색깔이 그런 색깔은 아니죠? 물론 원목 가구 색깔이 다 틀리죠? 생동 거예요. 착색 넣은 겁니다. 원목 가구 색깔 톤이 틀리죠? 스테인이죠. 저 오일 스테인을 얼마나 함유시키냐에 따라서 배합 비율에 따라 틀린 거예요. 색깔이. 그래서 어떤 원목 가구는 더 진하고 있죠? 회사마다 틀리잖아. 회사마다 그 비율이 약간씩 틀리긴 했거든. 그래서 그 색깔이 다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3번 문제. 자, 방수 바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대가 나왔습니다. 자, 치켜 올림부 RC 바탕은 무슨 마감? 제물. RC는 뭐다? 철근 콘크리트를 뭐다? RC라고 합니다. RC는 철근 콘크리트를 RC라고 하죠. 제물 마감으로 하고 그걸 명심 제물 마감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거까지만 딱 알아두세요. 뒤에 길어서 안 쓸 거예요. 그거 잘라서 쓸 겁니다. 그리고 치켜 올린 부는 방수정 끝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대한 형상 높이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자 4번에 오목모서는 아스팔트 경우는 뭘로 한다? 삼각이죠. 아스팔트만 바탕 처리할 때 삼각형으로 하고 나머지 방수는 뭘로 한다? 직각으로 하락했습니다. 직각 면처리 해주시면 되고, 그 볼록모서는 각 없이 완만하게 면처리하면 됩니다. 자 그럼 자 봅니다. 그러면 시멘트 액방은 오목모서리 뭘로 해야 돼요? 시멘트 액체 방수 오목모서리 직각? 도막 방수 직각? 뭐만 삼각형으로 한다? 아스팔트 방수는 삼각이야. 그러면 다른 방수 무슨 방수가 나오든 다 오목모서리 어떻게? 직각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야. 시트 방수든 시멘트 액체 방수든 도막 방수든 오목모서리 명심하세요. 오목모서리는 다 직각으로 하면 돼요. 그럼 누구만 딱 외워놓으시면 돼요? 아스팔트 방수만 딱 외워놓으시면 되는 거야. 아스팔트 방수는 오목모서리를 어떻게? 삼각으로 한다. 왜? 아스팔트만 삼각으로 안 해요? 간단해요. 아스팔트 방수가 무슨 방수예요? 다층 방수법이잖아요. 얘가 다층 방수법이잖아요. 얘만 다층 방수법이거든.
그러면 아스팔트 방수가 다층 방수법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하잖아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옷을 한 8개 입어봐요. 잘 구부러지는지. 잘 구부러질까요? 오늘 가서 8개 입어봐요. 8개는 10개 한번 입어봐요. 구부러지나. 완전히 이래 되면 통나무 그치 그래야 돼. 이래 그래야 되네. 그거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직각으로 구부리면 잘 안 구부러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바탕 처리할 때 이렇게 처리해. 이렇게 딱 처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딱 이렇게 처리해 주는. 이렇게 완만한 각으로 가야지 된다. 그래서 여기 무슨 형이 된다? 삼각 된다 이거예요. 아, 옛날은 어떻게 했는가? 옛날에 시방서가 이게 둥근 면처리였거든. 장난 공사를 안 해봤으니까 그렇지. 쓴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무조건 그 신경 쓰지 말고 도면 우리는 시공자의 입장적인 측면을 해주자 이러면서 저는 설계도에 무조건 이렇게 삼각으로 다 해라 했습니다. 시방서 그렇게 바뀐 거예요. 아, 이렇게 공사하면요. 공사하는데 힘들어 안 돼. 이렇게 딱 처리해 주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다층 방수법이기 때문에 얘만 삼각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직각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함수는 아까 계속 외워놓으라 했어요. 함수율은 뭐만 수변 상태에서 하는 거 시멘트 액체 방수나 모르타르게 방수 몇 퍼센트? 30%. 나머지는 몇 프로? 건조 상태 10%. 올해 잘 해놔요. 함수 상태. 종합 문제 아마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시면 아스팔트 방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아스팔트 프라이머는 블루온 아스팔트의 휘발성 용제를 혼합해서 액체화시킨 교착제로서 방수 시공 시 밑바탕의 도포에 부착력 좋게 하는 게 뭐다? 아스팔트 프라이머 접착제였고요. 그래서 얘는 면적당 몇 킬로 쓴다 했어요? 적산을 위해서 알아들었겠죠? 0.4kg. 프라이머 양은 0.4kg 씁니다. 자, 그리고 2번에 아스팔트 컴파운드는 방수층 성능도 우수하고 신축성도 크죠. 그리고 아스팔트 양부 판정 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다? 침입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스팔트 양부는 품질이 좋으냐 나쁘냐 판정하는 게 양부 판정이에요. 양부 판정 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연하점이 아니라 뭐다? 침입도가 넘버1이에요. 넘버2가 연하점이에요. 침입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짙게 올린 부는 30cm 이상 올려주도록 해주시고 방수층 보호누름은 66cm 이상으로 우리가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침입도는 조금 더 자, 그리고 이제 펠트든 루핑의 겹친 길이는 무조건 얼마 해주라 했어요? 펠트 루핑 겹친 길이는 얼마? 100mm 10cm 하락했죠? 그 11번 체크해 놓으세요. 11번. 자, 루핑은 원칙적으로 물 흐름을 고려해서 물매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붙이면 되는데 이거 가지고 시험을 냈어요. 뒤쪽에 체크. 어쩔 수 없이 물매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루핑 겹친 이때는 얼마다? 150mm다. 꼭 체크해 놓고 150mm.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고 잘 모르면 몇 mm다? 100mm가 기본이라는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10번에 보시면 겹침 길이나 폭 방향 몇 mm 정도 원칙이다? 100mm입니다. 100mm 꼭 체크하시고 100mm를 기본 잡고 있다. 그리고 9번에서 볼록 오목고수의 부분은 일반 평면부 루핑 붙이기 전입니다. 붙인 후가 아니고 붙이기 뭐다? 전을 체크하죠. 전 해놓고 그 다음에 폭 300mm 정도 스테이지 균등이 더 붙임하라 이게 미리 붙여라. 그러면 300mm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더 붙임이 먼저 일반 평면 붙이기 전에 진행돼야 되네. 특수부분 보강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꼭 공부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5번 봅니다. 아스팔트 침입도는 온난지에서 10에서 20이에요. 한랭지에서 20, 30입니다. 그러면
어디가 침입도 큰 걸 쓰라는 거다? 한랭지가 침입도 큰 걸 쓰라 이겁니다. 침입도. 자, 그리고 자, 지하실 방수하고 옥상하고 비교했을 때 누가 침입도 커야 돼요? 지하실 방수보다 옥상 방수 있죠? 옥상 방수가 침입도가 큰 걸 써야 돼. 침입도가 큰 것을 사용해야 돼요. 지하실 방수보다 옥상 방수가 침입도가 큰 걸 써야 됩니다. 그래서 침입도가 크다는 것은 아스팔트가 뭐하다? 무르다는 뜻입니다. 신축 팽창을 많이 하라는 뜻입니다. 그 점을 명심을 해 두시고요. 자, 그 점 봐 두십시오. 자, 그리고 그 점 정리해 놓으시고 같이 공부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자, 5번 문제. 방수공사에 사용되는 아스팔트 양부 판정의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 해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침입도라 했죠. 관계없는 걸 고르라 했어요. 1번 딱 체크하고 가면 안 되고요. 자, 마모도 있죠. 자, 아스팔트 방수를 하면 위에다가 보호 누름공사가 어디에서 해야 돼요? 아스팔트 방수 공사는 어디 공사든 보호 누름 공사를 해야 됩니다. 아스팔트는 그냥 보호 누름을 안 하고 방수하는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로는 거기 아스팔트 방수한 게 아니고 아스콘입니다. 아스팔트 콘크리트예요. 시멘트 대신에 아스팔트 넣어가지고 콘크리트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걔도 자갈 들어가고 다 들어가잖아요. 그건 아스콘이라 해요, 줄여서. 일반 콘크리트가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는요, 차가 다니면서 직접 마찰을 주죠. 맞죠? 그래서 마모도가 중요한 거야. 아스팔트 요소 중에. 명심하세요. 마모도는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때는 마모도가 고려돼야 된다. 그게 우선돼야 돼요. 그런데 방수는 마모도하고 관계없습니다. 왜인가 하면 아스팔트 방수하면 위에 뭐가 오니까 보호 누름층 시공이 옵니다. 그렇게 마모도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모도는 중요 요소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모도는. 왜? 사람은 위에 보호 누름층 있죠. 위에 마감층에 직접 하중을 가하거나 마모를 가하죠. 그렇기 때문에 방수에 사용되는 것은 마모도를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넘겨서 6번 문제 시멘트 액체 방수공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1번 시멘트 액체 방수법은 멤브레인 방수법이 아니라 했죠. 그래서 소규모 지붕 방수나 지하실의 안방수 같은 비교적 경미한 방수. 그러면 아파트는 어디에 쓴다? 욕실? 아파트의 욕실이죠. 욕실 방수. 그래서 욕실은 거의 시멘트 액방이라고 보시면 돼. 시멘트 액체 방수. 그리고 2번 모래는 고온 입자의 것을 사용해서 물은 약간 자 고온 입자 쓰면 균열 원인이죠. 그래서 고온 모래는 사용하라고 안 나와요. 입자가 고온 모래 사용하라는 규정 거의 없어요. 자, 이론적인 베이스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표면은 평활하게,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두실 거는 이겁니다. 시멘트 액방에서, 자, 이겁니다. 이 바탕 있죠? 이 바탕면하고, 그 다음에 일공정 마무리면 있죠? 일공정 이 시멘트, 자, 이 방수 모르타르 발랐죠? 일공정 마지막 공대 방수 모르타르 바른 거하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어떻게? 거칠게 가야 돼? 이거는 표면 평화하면 안 돼. 명심하세요? 그리고 이공정 마무리 했잖아. 이공정 마무리한, 이공정 이 마무리면 있죠? 마무리 했잖아요? 마무리 이면.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다음 공사를 위해서 이거는 다른 재료가 오니까 이때는 어떻게? 평활하게 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평활하게 가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표면은 마무리 표면을 이야기했죠. 바탕면이라 하면 어떻게 된다? 바탕면 어떻게? 거치게 가야 돼.
바탕이나 일공정 마무리면 이런 것은 어떻게 된다? 예, 그거 이제 이 표면은 마감을 뜻하죠. 마감에 대해서입니다. 그리고 4번 면적은 넓을 때는 균열 방지 목적 신축주로 돼야 돼. 방수 면적이 넓을 때. 그러면 이건 그냥 대충 만들어 놓은 문제고, 그런데 이제 공부해둬야 될 것은 밑에 내용을 보시면 돼. 밑에 내용 보시면, 자, 저 부분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래서 5번부터 공부해 두시면 돼요. 5번부터 보시면, 자, 거기에, 방수 면적이 클 때는 신축 줄론 두고요. 모체에 균열이 생기면 아스팔트 방수가 치명상이 있기 때문에 모체 조성에 주의해야 되는 방수가 무슨 방수? 시멘트 액방입니다. 그리고, 그 방수 모르타르의 경우 모래 시멘트 순으로 믹스에 투입해서 2분 이상 건비하고 나서 소정이 물로 식된 방수제를 혼입해서 균질하게 5분 동안 이상 비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수 모르타르 비빔 후 사용 가능 시간은 20도에서 45분 정도예요. 자,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이 방수 모르타르, 보통 모르타르의 부착력이 떨어져요. 방수 모르타르가 보통 모르타르보다, 보통 일반 모르타르보다 이 부착력이 떨어져요. 접착력이. 부착력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45분 이내에 우리가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0번 바탕이 건조하면 안 된다 했죠. 그래서 내부 수이 가도에 흡수되지 않도록 물로 물축임을 해주라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수율이 얼마가 돼야 되니까 바탕 함수율이 몇 퍼센트? 30% 이하야 돼. 수변 상태여야 돼요. 이 수변 상태에서 방수 공사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건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물축임을 해주라 이겁니다. 그리고 겹침은 얼마다? 100mm 했겠죠? 겹침은 100mm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3번에 각 공정 이어 바르기 다음 공정이 미장 공사일 때는 어떻게? 거칠게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거칠게 하고, 그래서 바탕면이나 여기는 거칠어야 돼. 근데 여기는 이제 평활하게 하면 되고, 근데 해필이면 미장 공사가 오면 어떻게? 같은 재료니까 거칠게. 명심하세요. 같은 재료가 반복되면 어떻게? 거칠게 한다. 같은 재료가 반복될 때는. 그럼 재료가 다를 때는 어떻게? 평활하게. 표면은 평활하게 처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공부해 두시고,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시면, 자, 이 시트 방수부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진도는, 진도 나가는 거 보고 하고요. 그래서 6월 첫 주가 금요일이 걸리죠. 6월 1일이. 맞죠? 근데 그때 주가 5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첫 주, 첫째까지 아마 진도를 다 맞출 겁니다. 문제 진도. 좀 늦으면 그까지 맞추고, 그렇게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하시는가 하면요. 자, 문제 풀다가 잘 안 되면 기본서나 이런 거 있죠. 이렇게 펼쳐서 자꾸 보세요. 거꾸로. 반대 형태로 자꾸 반복 학습을 하십시오. 그런 것이 기억이 좋고, 될 수 있으면 빨리빨리 돌리십시오. 천천히 하지 말고 어떻게? 빨리. 그럼 이 보고, 그다음 앞에서부터 전체 한번 다시 보고. 왜냐하면 자꾸 잊어먹는 분들은 그게 좋아합니다. 자주 반복하는 거. 그 부분만 딱 하지 말고, 오늘 여기까지 나갔다, 여기까지, 요거 딱 하고, 또 그것도 또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빠르게 반복을 자주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자, 수고했습니다.